최근 중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 다음 타자는 자신이라며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경과 관심이 러시아로 쏠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줄 알았던 중국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군사 경제적 포위 상황에 크게 당황하다 못해 각종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10년 이상 시진핑 권력에 밑바탕 역할을 하던 높은 경제 성장률마저 20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집중된 권력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경제를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가 숨겨왔던 300조 원의 부채가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처치 곤란한 빚더미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국제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중국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료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태평양의 소규모 국가인 피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IPEF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어느 정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13개 회원국이 가입했지만 이번엔 매우 자그마한 국가인 피지가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 남태평양 부근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와중에 피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력기구 IPEF에 참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의미는 중국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인도나 호주 등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엔 소규모 국가들마저 반중국적인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중국의 경제는 고립되고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어 국가가 지닌 영향력마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기에 대응하려면 국가와 국민이 단결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너무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해 단결과 통합은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중국의 3대 파벌 중 하나인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은 다른 파벌인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2달 가까이 상하이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인구 수만 3천만 명에 가까운 상하이가 2달가량 봉쇄되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에서 2%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정부의 빚더미마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내 폭발적인 확산이 시작되며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핵심 도시들은 하루 평균 2회의 의무 진단검사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격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억 회의 핵酸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진단검사는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검사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는 해당 검사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올해 들어 전국 규모 진단검사 비용은 무려 300조 원으로 중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 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모든 진단검사 비용은 지방정부의 부채로 기록되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파산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말까지 지금과 같은 방역정책을 유지한다면 1,000조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핵산검사로 수백조 원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사회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건설할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진핑 정권이 제로 코로나를 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공식적으로 중국 내에선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뒤집을 경우 국민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게 되며 차후 시진핑 정권의 연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진핑의 정치적 속적인 상하이방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개방과 동시에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은 상하이방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에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며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원이 시진핑 정권 눈밖에 나면서 본보기로 정리를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두와 텐센트 등 상하이방 출신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자국의 경제 성장보다 정치적 숙적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자 보다 못한 중국 내 실질적인 서열 2위가 나서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본격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발언을 하며 시진핑 정권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의 이런 발언에 중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시진핑 권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인기도에 힘입은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진단검사를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중요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처럼 엄격한 방역을 하는 곳은 없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의 부채는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중국 편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면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성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 오면 머지않은 미래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여기에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반도체 자급률이 3%에 불과한 중국은 한 해 600조 원 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반도체가 없다면 중국의 첨단 산업은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으로 한국과는 어떤 아쉬운 일이 있어도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동안 중국의 외교 정책은 잠재적 적성국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접한 국가에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한국의 유능한 기업과 인재를 중국에 유치하여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즉 포위된 중국이 살기 위해선 한국의 용서를 구하고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에 중국 내 반도체 허브인 장수성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선 정책과 한한령을 통한 한국 기업 견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최첨단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한국이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하고 첨단 산업에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미끼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용해 중국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한두 번 당하지 않은 한국은 이번 정책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 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기존 공장들마저 철수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아무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와도 직결되기에 현실적으로 중국 투자가 성사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를 직접 겪은 해외 매체들은 경제적 손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중국의 막무가내 정책의 위험성을 실감한 기업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국 기조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IPEF에 참여하겠다 밝히자 중국 측에선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강경한 어조로 한국의 경제정책에 간섭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중국의 간섭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몇 시간 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이 IPEF에 참여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많이 수그러진 표현과 분위기입니다. 최근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모셔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